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성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의원님은 구 민정당 아주 말단 당뇨로 시작을 해서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18, 19,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정치인입니다. 박근혜의 입, 박근혜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원조 친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국정 실패와 당 쇄신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지난 2017년 1월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반성과 통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의원님 정말 중대한 결심도 하시고 우리 고영신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 좀 드려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제가 우리 고영신 박사님은요 아주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을 마치고 13대 때 이제 중앙당의 사무처 말단 간사병으로 갔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경향신문 기자님이셨고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그 기자님께 이제 사석에서 많은 걸 이렇게 여쭤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런 그 언론인으로서 대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계시면서 많은 사설 칼럼도 쓰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딱 그 설립을 하셔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축하드리고 인사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역구 사정이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못 뵈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자청해서 달려왔습니다. 저 한번 출연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늘 교수님하고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처음 나오셨다고 또 저한테 꽉 띄워주는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의원님께서 피땀으로 일군 지역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과 곡성은. 그런데 그 순천, 곡성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지금 뭐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이게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결심.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저는 결정이라고 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는 84년도에 시작을 했고 첫 출마는 95년도에 광주 광산에서 그러셨죠. 말하자면 지역 정서하고 맞지 않은 당시에 민자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그 후에 24년 동안을 새누리당 사람으로서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해왔습니다. 한 19년 정도 떨어지거나 당선이 못 되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2014년도 이제 순천, 곡성, 제 고향인 곡성을 포함한 순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아주 정치의 한 부분, 문제인 지역구도의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이게 꿈이었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 0%, 여론조사하면 항상 0%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사모관대를 쓰고 대낮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루에 35번, 40번씩 연설하고 얻은 표가 720표였었습니다. 그런 호남에서 제가 2번을 당선이 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 2014년도에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경상도에서 비한나라당이 무려 17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 14명은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그 말하자면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고, 지난 또 총선 때, 지방선거 때는 부산시장, 울산시장을 포함한 경남지사까지 지자체장들이 또 비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큰 지역구도의 변화가 생겼는데 호남에서도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85년도부터 편민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흔히 지역에서 하는 말로 싹쓸이를 해왔었던 정당이 국민의당, 최근까지 하면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이 당이 지금 지지율이요 전국적으로 1.7%입니다. 호남에서도 이제 아주 지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호남과 영남에서 이렇게 지역구도의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제 정치적인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역구도 변화에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자. 그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일에 내 자신이 서포터로 나서보겠다. 조력자로 나서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심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호남에서 출마한 것보다 중앙정치로 나가서 지금 욕먹고 있는 저 여당과 야당의 저 정치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서포터, 말하자면 지원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우리 이 의원님 하면은 아까 영남에서는 지역구도가 많이 타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호남은 지역구도가 타파가 안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유일하게 아마 거의 전남 광주에서는 당선을 되셨고 지역구도 타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또 전남 지역이라든가 뭐 순천 곡성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의원님이 있으면서 과거 새누리당 대표 시절이라든가 그 평의원으로 계실 때도 많은 지역 사업을 일으켜갖고 호남에서는 아마 떠난다고 했을 때 순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곡성이랑 아주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뭐 좀 지역 현지 사정이 뭐 어려운 것은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기서 당선 가능성도 있고 호남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호남 정치를 끌어가는 어떤 DJ 이후에 거목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들도 지역에서는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황송한 말씀이고요. 저는 감히 그런 인물은 못 됩니다. 다만 저는 아까처럼 누구보다도 내 고향 호남을 사랑했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통할 것이다 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왔었었고 특히 호남에서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해봤습니다. 이제 쉽게 당선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민들한테 소홀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반대로 해봤습니다. 항상 잠바떼기에 면바지를 입고 지역에 내려가면 절대로 사무실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제가 항상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거의 한 1200, 300개 되는 마을을 다 돌아볼 정도로 현장에 가서 문제들을 직접 살펴보고 또 행사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저는 인사말 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소개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단상에 오르기를 거부를 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뭐 태풍이 분다 그러면 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잡니다. 소리만 죽여놓고 눈을 뜰 때마다 지금 비 상황이 어떻게 된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하다 봤더니 지역민들이 저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많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12월 12일 날 순천을 떠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날부터 바로 어저께까지 제가 이제 순천에 전 면을 다 돌고 온 시내를 이제 걸어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고 정말 그동안에 잘 해줘서 고맙다. 근데 너무 아쉽다. 이번에 꼭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선택에 그걸 없이 가버리냐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앙 정치를 통해서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서포터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 어떻게 보면 미래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청년이랄까 또 전문가들을 규합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얼핏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창당은 우선 뒤에 문제고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 이제 무소속이 되다 보니까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우리 국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국회 조금 시대에 많이 뒤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미 외교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일 외교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 300명 중에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과학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에 제대로 된 4차 산업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말 말하자면은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과 뭐 규제 해제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요. 사실상 경제 전문가도 거의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놀라웠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20대, 30대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시대에 대한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홀하겠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30대 국회의원 3명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항상 밀리고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부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전문가들, 현장 경험 있는 굳이 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과 20대, 30대, 40대가 적어도 국회의원 전체의 60%, 180명 이상은 돼야지 저는 국회가 새로워진다고 봅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120명으로 충분합니다. 경륜 있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 분야, 지금은요, 운동권 출신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교수님들 아니면은 행정고시 한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 아주 제한적인 분야 사람들이 국회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의제, 내가 바쁘고 모르니까 대표를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 분야의 대표가 없이 이렇게 몇몇 분야만 국회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대의제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현장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크게 만들어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20,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은 당신도 흘러간 물이야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거 때마다 물갈이한다. 30%, 40%, 50% 물갈이를 해도 정치가 계속 안 좋습니다. 제가 나와서 딱 봤더니 국이 통째로 상해 있습니다. 건더기도 상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는 물을 갈 게 아니라 국그릇째 통째로 한번 갈자 하는 게 새로운 정치 세력인데 제 자신이 상한 건더기입니다. 제 자신이 상한 건더기요. 비록 제가 참 밑바닥에서부터 당대표 정상까지도 가봤고 호남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땅 짓고 헤엄치는 듯 하는 선거가 아닌 당선 가능성이 0%에서부터 이렇게 개척을 해온 이런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부터가 상한 건더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을 만들어 놓고 이 당으로 출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왜냐? 나도 상한 건더기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 새로운 당과 새로운 젊은 정치 세력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를 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라고 불평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것은 개인 의견이고 저는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반드시 출마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과의 그러한 선거를 통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진출한다고 한다면
그때 저의 경험을 더 나눠주는 그런 발전에 기여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아니다. 너까지 포함해서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기꺼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정치판을 물갈이 정도는 안 된다. 건더기까지 내용물까지 싹 갈아엎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미랄이랄까 뭐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국회가 하도 저렇게 돌아가갖고 선거구 획정위는 언제 열릴지 어떻게 획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포괄하는데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중앙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중앙. 그걸 이제 뭐 수도권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었었고 서울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저는 서울 출마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마할 거고 아직 제가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도 아직 세팅이 안 됐고 또 상대 당들 후보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세팅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어디다 하고 제 개인적인 또 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선택은 우선 뒤로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4년에 호남 정치를 접고 중앙으로 진출할 이유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화하는 것에 제 목표고 그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저는 그 헌신을 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에 상당히 자명을 오랫동안 해서 한 2년 됐죠? 3년입니다. 아, 3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전언으로 듣기로는 많은 경험, 현장을 체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 미생모라고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도 얼핏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까? 저는 아까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출마를 하자 그러려니까 출마할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요.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정치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저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문제까지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권이 과거 모두가 다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일제시대 때 살아보셨습니까? 또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과거 문제는요 전부 다 자기가 보는 쪽만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발전을 하나도 못하고 항상 마이너스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 닥쳐오는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 그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논의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미생모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는데 중앙 조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여러 분야에서 맞아 우리 조직도 미래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아니야 우리 단위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생모를 이미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미생모들을 계속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한 2월 달쯤 되면은 이제 이것을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화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처럼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기존 나를 포함한 기존 정치인들은 이 미생모에서 빠지자. 말하자면 미생모에서 빠진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 그 집단에서 일단 빠져서 심판을 받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굉장히 키스트를 만들고 과학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독일이나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 교포들이나 또 유학가 있는 사람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 세계 선진적인 그 분야의 많은 정책들과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그런 많은 인재들도 국회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과학 분야에서도 한 2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외교관, 저는 외교관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이슈가 바로 백악관의 이슈고 유엔의 이슈고 전 세계 이슈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외교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 문제를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과정에 놀란 게 37살, 39살, 41~2살짜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박사학위 다 갖고 있고 자기들이 팀장이 돼 가지고 뭐 3조짜리, 5조짜리, 심지어는 22조짜리 프로젝트를 가서 따기 위해서 세계를 누비고 댕기고 경제 흐름, 금융 흐름 이런 것들을 세계 흐름을 다 갖고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국회에 들어와서 저런 얘기들을 마이크 잡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한다고 한다면 경제의 방향이 달라지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에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돼가느냐 뭐 이렇게 뭐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었고 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짤막하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말하자면 잘못 나간 보도에 대해서 뉴스가 나간 뒤에 항의하고 바로 잡아달라라고 한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구조하는데 몰두하게 좀 해주고 끝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조져라. 근데 지금은 좀 이 구조하는데 몰두하게 좀 해줘라. 이 두 전화 때문에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3년 6개월 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1심에서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진 32년 만에 벌금이 하나도 없던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1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있건 청와대에 있건 행정부처에 있건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달라, 좀 잘 써달라 이런 얘기는 입에 달고 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밖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법을 존중하고 싶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어서 1심에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일절 제가 변명하지 않고 2심에 했고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선거법하고 달리 이 벌금형은 선거 출마를 하거나 정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족쇄가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 지금 선거법으로 걸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혹시 지금 영어 몸으로 다시 그동안 뭐 신병 치료를 받다가 재수감 됐지 않습니까? 소통이 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면회를 했다든가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정현 의원은 먼저 말겠지.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대통령님에 관련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또는 사적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나 우리 정치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하고 직접 관련된 연동형 선거제, 이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국회가 거의 실종 상태에서 요새 지금 놀고 있죠. 백수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픈 얘기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이제 보수 쪽이나 이쪽 자유우파 세력들은 아주 반대가 강렬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가 법을 만든 곳입니다.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집니다. 동네 축구도 룰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단 룰을 가지고 선수들이 그 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경기 할 때마다 현역 선수들이 골대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그런다면 그게 게임입니까? 그게 스포츠입니까? 스포츠도 이렇게 안 할란지거나 어떻게 선거 치를 때마다 선거법을 바꿉니까? 그것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불리하니까 현직 국회의원 위주로 해가지고 선거법을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바꿔대는 게 여러분들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정말 우리 정치의 가장 저질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정치 개혁이 됐다면 진즉 정치 개혁했죠. 그렇겠죠. 언제부터 선거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정치 개혁이라고 국민들한테 속이고 사기를 쳐가면서 이렇게 선거법을 바꿉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겪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짐작이라도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더기 걸레를 만들어도 유만문수로 만들지 이렇게 쪼각쪼각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선거법이라고 지금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렇게 선거법을 고치는데 그것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을 한번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정치권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야당은 집권을 하려다 모든 사람들이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당은 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갖고 그 다음에 여당이 되려고 해야지. 야당이 여당하고 붙어가지고 야합을 해서 4+1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정치인으로서는요 정말 추접스러운 단어가 4+1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당한테 붙은 야당을 이중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중대라 그러면 창피한지도 알고 부끄러운지도 알고 고개도 좀 숙이고 했거든요. 4+1은 무슨 얘기냐면요. 2중대, 3중대, 4중대, 2중대도 끼지 못하고 4중대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당을 교섭단체를 못 만든 당들은 플러스 1, 별동대까지 갖고 4+1로 여당하고 붙어서 선거법을 고친답니다. 이런 선거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번에요. 사정없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선거 때마다 코앞에 닥쳐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뭐하고 지금 고칩니까? 그것도 현역 의원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정이란 말을 입에다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국민의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다고 입에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민졸입니다. 이건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4+1을 언론에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회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당이긴 하지만 보세요. 자 보이콧 한다, 또 시위한다, 장애 집회한다, 그 다음에 또 뭐 단식한다, 머리를 깎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묶어갖고 이게 데모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시위입니다. 왜 시위한지 아시죠? 국민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건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SNS도 없고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안 내주니까 많이 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데모고 장애 집회고 단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1분이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그렇게 다 공유를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세상에 따를 것이 없어도 본받을 게 없어서 40년 50년 전에 김대중 김영삼이 했던 정치를 아니 지금 세상에 못 알려서 뭘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보이콧을 하고 장애 집회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4+1을 하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네. 이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만. 그래서 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정당 5개 정당은 전부 다 국그릇째 통째로 갈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뭐
검찰의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나눠야 한다는 그 당위성도 있지만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는 게슈타포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독재 정치 또는 가족 정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갔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2년 반 이렇게 지켜보셨으니까요. 조용히 제3자적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대에 부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이 야당 시절에 말하자면 집권당과 집권 세력들한테 해왔었던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그때 꼭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야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 요만큼만 생각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집권을 떡 해갖고 하고 있는 행태 이걸 딱 보면서요. 제가 딱 정말 그때 내가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겠다. 비판하고 비난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해야지 고쳐지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비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연이 나 또 미워라고 또 뭐 여러 가지 할까 싶으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새로운 정치세를 만들자 했는데 기왕 물었으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야당 시절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해왔었던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니까 한번 지난 3년 동안 과거 정권보다 혹은 과거보다도 더 좋아진 것 있습니까? 제가 한번 꼭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외교가 한미 관계가 더 좋아졌던가요? 한일 관계가 더 좋아졌던가요? 청년 실업이 더 해소됐던가요? 자영업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나요? 양극화가 해소되었나요? 호남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의 발전을 시켰나요? 그리고 무슨 입시 제도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아파트 값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이 됐던가요? 아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 있던가요? 그래서 측근들이 깨끗하던가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독재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 개혁을 왜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무소불위로 하고 무수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걸 고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죽을 둥 살 둥 검찰 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우리 죽을 때까지 여당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야당되고 이 사람들 정권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집권 세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집권 세력들이 또 그 사람들 방식으로 고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국민들과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100% 자기들한테 유리한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요. 100% 또 바꿉니다. 또 고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임시적인 제도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잠정적인 제도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하고 이해 당사자들로 두루 의견을 듣고 이번 때 안 되면 그 다음에 할지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패스트 트랙이라니요. 이렇게 몰아붙여갖고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어디 하부 기관에 말하자면은 하명해갖고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대통령 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뭘 하나라도 잘한 거 있으면 내놔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남에서는 왜 7, 80% 지지율이 지금도 계속 나올까요? 뭐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없고요. 저는 그동안에 저를 사랑해주고 내 고향인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다 견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제 21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 대통령도 가져봤고 국무총리도 많이 가져봤고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제 호남 사람들의 정치도 사람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 말고 예. 정말로 제도나 국가나 헌법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로 이제 한번 좀 바뀔 때가 됐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한테 충성하고 사람한테 따라가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든지 측근들 관리를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나 서민들에 대해서 정말 근심 걱정을 없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호남에 대해서 제대로 발전을 시켜줘가지고 경상도는 집권해서 그쪽에 발전시켰으니까 라고 비난을 해왔으면 그러면 호남에서도 3번씩이나 집권을 했으면 호남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다 할 정도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세상 천지에 88년부터 시작했던 이 말하자면 새만금 사업을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ING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했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했었습니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 때라도 완성을 해야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호남에 대해서 뭐 저 지역에 발전을 시킨다 그러고 차별을 없앤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로 호남 사람들 더 이상 능욕하고 능멸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당은 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죠. 많죠. 그 뭐 분명하게 친정 맞고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간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생이 보수예요. 저는 뭐 정말 태생이 저는 보수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은 제가 보수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가 싫어요.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가 싫고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보수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진보한테 정말 보수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보면 전혀 답변을 못합니다. 실제로 보수 정당의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대통령들이요 굉장하게 말하자면 어떤 그런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과거 진보 정권이라고 했던 정권들도 한미 FTA 노무현 정권 때 했죠. 네. 세상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를 10조나 들여갖고 만들어준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줬습니다. 예. 강정마을도 그렇고 진보 보수의 정책이요. 제가 이제 한 발 떨어져 나와서 보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당이 됐든 정말 민주당이 됐든 이제는 이렇게 진보와 보수 실체도 없는 것 갖고 나눠서 이념 대결하고 싸우지 말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가 다 잘 된 거고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풍요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 정당 사무실에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사진을 같이 걸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나와야 되고 한국당이 변하려면 한국당이 재집권을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과거 선배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만큼이나 국가나 국민한테 기여를 하려면 이제 그런 정도의 통 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호남을 떠나 마당에 내가 한 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호남 포기 전략 포기해야 됩니다. 한국당은요. 호남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후보를 나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지도 않고 호남 문제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 아파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호남을 끌어안을 수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한국당의 지도자들과 한국당 소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갖고 얼마든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쫓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 그렇게 한쪽 그 지역을 한 국토의 한 부분을 포기한다든지 한 국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당이 정말 통 크게 전체 국토를 다 말하자면은 잘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전 국토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함께 다 품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변해야만이 한국당이 변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집권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집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지역도 초월하고 이념도 초월하고 세대도 초월하고 계층도 초월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는 정치적 감각이랄까 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니까 아직은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내년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로 해 주시죠. 제가 좀 흥분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을 뵈니까 제가 선배님한테는 막요 술자리에서 막 또 막 해댑니다. 왜냐면 선배님은 사실은 중도 좌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하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선거요? 누가 합니까? 유권자가 합니다. 유권자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누굽니까? 하늘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 전에 우리 이해찬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님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든지 아니면 240석 비례대표 20석과 260석을 얻겠다든지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20년 집권을 하겠다든지 이거요. 아니 누가 정권 주는데요? 누가 선거 결과를 주는데요? 국민이 주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주지 않습니까? 유권자는 마음도 안 먹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자세가 저는 정치인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요 유승민이처럼 아니면 안철수처럼 아니면 손학규처럼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줄 서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메시아 정치, 사람 중심의 정치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정치 세력화를 만드는데요. 제가 워낙 밑바닥에서부터 컸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경륜을 나눠줘서 방향 제시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또 다른 길로 가고 있거나 몰라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또 바로잡고 하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 너무 좋아합니다. 히딩크보다도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저는 서포터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그냥 심부름 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할 테니까요. 내년에 한번 갈아봅시다. 한번 우리 정치판을 그냥 국거리 통째로 갈듯이 우리 정치판을 확 한번 갈아봅시다.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 후손들 위한 일이에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19년 뒤에 이렇게 잘 키워져서 나는 그 당 찍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 가는데 한번 나서 보십시다. 같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정현 의원님 낡은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그러한 포부와 꿈을 정말 열정적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꿈과 포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